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1번 문제부터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관리계획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광역도시계획 내용 이런 것들 혹시나 해서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1번 보기에 보면은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번에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번, 2번 찍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광역계획권에 대한 각종 계획들을 수립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광역 들어가면 왠지 그냥 좀 이걸 답으로 찍기 싫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랑 5번 중에 하나인데 일단 3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그래서 3번은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래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1번, 2번, 4번은 좀 읽어두시고 5번에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라는 걸 하나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토지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을 한번 시험 치고 나서 보시면 되는데, 광명시 도시군 기본계획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나옵니다. 광명시 도시 기본계획 뭐 이런 것들 구글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디 뭐 철산역 일대에 지금 현재 주거용도의 토지가 얼마고 상업용도의 토지가 얼마고 공업용도의 토지가 얼마다, 뭐 녹지공간이 얼마다, 쭉쭉쭉 각각의 토지별 용도별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양이 나옵니다. 근데 향후 인구가 이렇게 바뀔 것 같으니까 이 지역을 앞으로 주거지역은 몇 프로까지, 상업지역은 몇 프로까지, 공업지역은 몇 프로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찾아보면 생각보다 되게 상세하게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용도별 수요랑 공급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기본계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는 요건이 필요하죠. 요거는 제한할 때 요건이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래서 틀렸죠. 1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이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에다가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 그 다음에 국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좌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위반권자는 누구든지 위반권자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봤던 게 주민의 위반 제한에서 위반 제한하려는 자도 제안서에다가 요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그 첨부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위반권자는 위반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네, 3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기초서 생략하는 경우는 문제 한번 통째로 나왔었죠. 그 기초서 생략 사유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 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싹 다 생략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왔을 때 적성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들을 몇 가지 추가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적성평가만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을 관리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치죠? 자문. 위반 제한받았을 때는 자문.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그래서 5번 정답. 이렇게. 설마 틀렸습니까? 재검토가 5년마다. 이거는 좀 끝까지 좀 읽어보시지. 3번에 지형도면 작성이죠. 자, 이건 한번 해보죠. 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작성한 지형도면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면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자, 지형도면 작성 이거 누가 한다고 했죠? 입안권자가. 그러면 입안권자 원칙 누구죠? 특, 광, 시, 군이 지형도면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먼저 볼까요? 보면은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계획의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한다. 네, 원칙은 특광시군이 작성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번에 국장이나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사람, 즉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니까 특광시군이 작성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 다음, 자, 지형도면 승인은 누구만 한다고 했죠? 도지사만 승인을 하죠. 그래서 보면 여기 이 지형도면 작성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써보면 특광시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니까 국장이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가 작성할 수 있고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데 국장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 않겠죠. 그 다음에 시, 도지사도 동급이니까 안 받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작성을 한 국장이 직접 고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 도지사도 승인 안 받았으니까 작성을 한 시, 도지사가 직접 고시를 하는데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았으니까 승인을 한 도지사가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 합해보면 국장, 시, 도지사 이 사람이 관리계획 결정권자. 근데 관리계획 결정권자 한 명 더 있죠. 대도시시장.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 중에서 대도시시장은 빼야 됩니다. 결정 권한이 있는 대도시시장은 따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대도시시장이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국장, 시, 도, 대도시 이런 사람들이 지형도면을 고시. 근데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계획을 결정을 하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고시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국장, 시, 도지사 그 다음에 이 대도시는 여기 시에 들어가 있으니까 시장, 군수도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시장, 군수는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만 지구단위 계획 관련된 건 승인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을 입안한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습니다. 이건 원래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따로 승인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지형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데에는 30일 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한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국장 또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자, 여기 보면은 작성하거나 승인할 때는 고시해야 된다라고 했죠. 국장은 직접 작성했고 시, 도지사도 직접 작성했고 도지사는 승인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도 작성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에 관련돼서는 고시를 직접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형도면에 대해서 뭐 아주 상세하게 내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4번에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용도지역의 원칙 지정하는 방법이 입안 그 다음에 결정 고시라는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죠. 근데 특례가 있다는 거예요. 특례. 그래서 이 특례는 전부 내지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니까 특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1회 시험이었나? 거기서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 이게 뭐였죠?
공유수면 매립지 예서의 특례.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거기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특, 광, 시, 군이 따로 고시를 해야 됐어. 근데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관리계획으로. 요게 이제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고, 두 번째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특례죠.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특례. 해서 첫 번째는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준다는 거죠?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 그래서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여기를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요게 용도지역 지정절차의 특례. 그래서 요거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지 농공단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지, 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보고 이런 특례는 없습니다. 그냥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특례.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특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이나 그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거기를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거지, 뭐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본다, 이런 특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없는 말을 그냥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 안 되고,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되기도 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 자, 여기가 농림지역인데 이 농림지역에다가 택지, 개발, 지구 요걸 지정을 합니다. 그럼 농림지역이 뭘로 바뀌죠?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 여기 있던 거.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면은 이 농림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죠. 그리고 이 택지, 개발, 지구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야겠죠. 근데 이 환원될 당시에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5번이 맞죠.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 지구 등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 녹지. 그래서 용도지역에 아예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전 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돼 있을 때는 보전 관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 뭘로 하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죠?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의 고도지구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뭐 이런 특례가 없습니다. 그냥 없는 말입니다. 그냥 없는 말을 막 넣어놓으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바꾸다가 최근에는 이제 없는 말들을 지어서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혹시나 이런 게 있나 하는 의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모르는 건 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들을 막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넣어놓는 지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특례를 만들어 놓고 없는 말들을 지어서 넣어놓고 그런 것들. 그래서 고도지구안에서는 그냥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보면은 3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옳은 지문이죠. 이거. 그래서 요런 것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약서에 잘 안 보이니까 한번 해보면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여기는 구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뭐죠? 기반 시설. 요거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제한이라는 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지을 수 없고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런 규정들인데,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이거 적용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지을 수 없는 건물이 있죠. 그 다음에 용도 지구에서도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을 합니다. 건축 제한.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이 건축 제한.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빠지는 이유는 명확하게 건축 제한을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도 구역은 행위 제한을,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 도시자연 공호 구역은 도시공업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관리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행위 제한을 하죠. 그래서 용도 구역은 빼고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자, 용도 지역은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이 3가지 따라붙죠.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용도 지구는 행위 제한을 건축 제한을 합니다. 건축 제한이 다른 말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는 건축 제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요거를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기반시설이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 지어야죠. 필요한 곳에 짓고 필요한 만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건 기본서에서 보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받아야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 아닐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뭐 우리 그 용도 구역 노트에 보면은 이거는 9페이지. 그래서 용도구역에 안에 밑에 보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나오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랑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경우로 나눠가지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거기 1번, 2번, 3번 요건에 해당하면은 허가받지 않고 요 사업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일부 행위 안에서 뭐 받고? 허가받고. 그래서 뭐 생업 관련 시설이든지 뭐 공익, 지금 나와 있는 공익, 공용, 공공, 공공 뭐 이런 것들 싹 다 허가받고 하는 거지 뭐 허가 안 받고 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은 허가받고 해야 되는 거지, 뭐 다른 데서 허가 안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이건 뭐냐면 이것도 기본서에서 봤던 건데, 자 보면은 이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합니다. 근데 내가 건물을 건축할 당시에 이 대지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50%였습니다. 그래서 이 50%를 다 써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지역의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든지 내지는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내지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40%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 10% 덜어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냥 쓰는 건 되는데 내가 이 대지에다가 건축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그때 뭐가 되냐라는 건데, 재축이랑 대수선은 할 수 있습니다. 재축이랑 대수선. 물론 증축이랑 개축도 허용합니다. 허용하는데 그건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이러한 조건 안에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재축이랑 대수선. 그래서 요것만. 그래서 사유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기준이 달라진 경우에도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재축이랑 대수선.
재축은 해체하고 새로 짓는 겁니까? 멸실되고 새로 짓는 겁니까? 멸실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없어졌으니까 기존에 쓰던 거대로 그대로 쓰게 해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고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축이랑 대수선을 허용한다. 그래서 5번 보면은 도시군 계획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이랑 대수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재축이랑 대수선. 이런 것들. 이건 기본서에 있던 내용입니다. 기본서. 그 다음에 6번에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저번 주 이제 3회 시험에 용도지구의 분류라든지 뭐 기본적인 개념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그래서 용도지구에서는 건축 제한을 하는데 원칙 뭘로 하죠? 원칙은 조례. 용도지구는 조례로 세분도 하고, 조례로 신설도 하고, 행위제한도 원칙 조례로. 근데 조례로 안 하는 게 고, 개, 복, 자, 지 해서 방금 나왔던 게 고도지구는 행위제한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고, 자연취락지구는 원칙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죠. 몇 가지.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거니까 행위제한도 개특법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보면은 1번에 방제지구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안 침식관리구역, 두 번째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거,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좀 더 하면 이렇게 방제지구로 지정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게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 그 다음 2번에 방제지구 안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그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인데 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요건도 시험에 올해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보면은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일반 주거지역을 좀 더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도 되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니까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됐을 때 행위제한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인데 이건 좀 놔두고 싶은 거예요. 이건 가만 놔두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니까 요것만 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지정 목적이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는데 그 행위제한이 건폐율, 용적률은 가만 놔두고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 때. 근데 이 일반 주거지역 전부에다가 이거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준주거지역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일반 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죠. 해서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하에서 너무 많이 지정하면 여기가 어떤 용도지역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용도지구 지정 요건입니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일단 세 군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해서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 때. 그러니까 혹시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거는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 때 지정. 그것도 옳은 지문. 이렇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건축 제한을 완화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당 용도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 보면은 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 때. 그 다음에 5번에 요거는 우리 노트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거기 8페이지. 노트 8페이지에 보면은 복합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동그라미에 있는 것들은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안마실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 그 다음에 장례시설. 이 장례시설이 안 된다는 게 기출문제였고,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는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또 여기도 안 되는 게 아파트 요건 좀 보라고 했죠. 아파트 안 되고 단란주점 및 안마실소,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고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된다는 거. 더 지을 수 있는 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 세 가지는 싹 다 이중근생입니다. 이중근생 중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그 다음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관련시설 요것만 더 허용하겠다라는 거. 이렇게 요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복합용도지구 지정 요건이랑 요 건축제한이랑 묶어가지고 아예 통째로 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복합용도지구는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 공동구랑 광역시설. 노트는 11페이지에 나와 있죠. 전에 문제에 나왔던 게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게 기반 시설이었는데 이게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뭘로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로. 그러니까 관리 계획으로 미리 결정을 해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절차를 안 거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있다라는 거. 이거 뭐 백선에서 한번 보여드렸죠.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뭐 도시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뭐 설치할 때에는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면 그거 틀린 질문으로 그냥.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결정 안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보상은 따로 법률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때는 대통령령,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이렇게 요게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그 다음 공동구. 이 공동구도 설치랑 관리 이렇게 나뉘는데, 이 공동구는 일정한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공동구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죠.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그 다음에 이러한 공동구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점용 예정자, 나중에 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 이 6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같이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점용 예정자는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죠. 단 하수도랑 가스, 하가 얘네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 관리는 원칙은 누가 관리하죠? 특광시군이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쓰는 사람, 점용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점용하는 자가 뭘 고려해서? 면적을 고려해서 관리자가 정해집니다. 관리자가.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구를 쓰고 싶습니다. 몰래 씁니까? 허가받고 씁니까? 허가받고.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광역시설.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광역시설은 원칙적으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원칙은 어떻게?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거.
이것도 기반시설이니까 광역시설도. 그러니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 둘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쓰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둘 이상이니까 어떻게?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관할이 같을 때, 같은 도면 누가? 도지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설치할 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게 공동구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1번에 100만 아니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죠. 도시개발구역, 특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동구는 사업 시행자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관리한다라고. 관리는 누가? 특광시군. 관리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따르는 게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 그 다음에 4번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4번 정답.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직접 설치하죠.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 국가계획 광역시설 나오면 법인. 이렇게. 그 다음에 8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인데 또 뭐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 기반시설을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꿔야 이걸 설치를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먼저 있어야 되죠. 관리계획 결정 고시.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만들죠? 단계별 집행계획. 뭐 찾았습니까? 좀 바로 뒷페이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뒤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죠. 요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얼마 만에 수립하죠? 3개월. 그래서 요 기반시설에서 나오는 뭐 10년, 20년, 3개월, 2년 이런 것들은 싹 다 여기서부터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 구속력이 발생하고 그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건 그때부터 규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인 단계에서는 규제가 안 되니까 그때는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때 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통해서 구체화가 되고 구속력이 발생하고 나서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은 얼마 경과해야 되죠? 이때부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 얼마가 지나면 실효가 되죠? 20년. 실효되는 건 20년. 이때부터.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나서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실효가 된다. 항상 이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뭐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시행자를 정하죠.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고 나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이고 1단계는 얼마에? 3년 내에. 그 다음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으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정하는데 시행자 원칙 누구였죠? 이방권자. 이방권자 아까 원칙 누구였죠?
특광시군.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특광시군이 관할구역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 근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협의. 둘 이상 나오면 협의. 그래서 원칙은 특광시군이 자기 관할구역의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관할이 같으면 도지사, 관할이 다르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국장이나 도지사도 이방권자니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광시군이나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행정청의 시행자. 근데 이 사람들 말고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다만 비행정청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을 때, 그리고 이 지정을 받기 위해서 비행정청 중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민간만.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것들. 이게 시행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이건 누가 만든다고 했죠? 맞습니다. 시행자인 이방권자. 시행자가 만드는데 그 시행자가 이방권자니까 그럼 원칙은 누가 만들까요? 특광시군.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하기도 합니까?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특광시군이 도시군 계획시설 대응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특광시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입안권자가 작성을 했으니까 그건 위에서 시, 도, 대도시가 인가를 해주는데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실시계획 인가권자. 요 정도까지 하면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보면 옳은 것.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1번 정답. 원칙은 특광시군이 수립을 해야 되지만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요까지는 맞죠. 요까지는. 그러니까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이니까 여기다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든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건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 시행자가 비행정청일 때는 이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틀린 지문.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같은 도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되죠.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시행자? 협의. 그러니까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이 될 때는 협의를 해야 되죠. 근데 지문을 보니까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협의해야 되는데 시행자 지정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죠. 그럴 때는 누가? 같은 도니까 도지사가. 그 다음 4번에 국장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도지사가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장은 국가계획,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인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공공은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겠죠. 자, 이 이행보증금은 주로 제가 개발행위 허가에서 설명드렸는데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 실시계획을 인가하는데 실시계획 인가할 때에도 조건부로 인가할 수가 있습니다.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이 조건이라는 건 미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 이행 보증금.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 강제금은 명령 했는데 불응하면 불응 이렇게 불응 명령 불응에 대한 조치가 이행 강제금. 이행 보증금은 이 조건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해줘. 보증. 이렇게. 근데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 내줄 때도 조건 붙여서 허가할 수 있죠. 그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할 때도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9번에 해제 공고랑 해제 신청. 이것도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매수 청구권은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문제를 한번 풀어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수 청구는 요건이 얼마가 경과해야 되죠?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뭐인 토지만? 대인 토지만. 그 사람들만 구제를 해주니까 그 매수 청구권에서 권리 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두 가지 제도들은 매수 청구권보다 보장하는 범위가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제 공고부터 보면은 여기는 요건이 첫 번째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건 이건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또는입니다. 이건 또는.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했을 때. 10년이 경과했다는 건 지목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런 토지들이 있을 때에는 지자체장,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장은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 어디에다 보고해주죠? 지방의회에다가 우리 관할에 이런 토지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다시 특광시군, 지자체장에게 해제를 권고합니다. 이 해제 권고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해제 권고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자체장에게 보내고,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해제 권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해제를 해야겠죠? 해제를 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관리계획 결정. 이 관리계획 결정은 해제 권고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요게 지방의회 해제 권고. 그래서 특광시군이 지방의회한테 보고하고 다시 지방의회가 특광시군한테 해제를 권고하고, 그러면 해제를 위한 특광시군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자체장이 특광시군이라고 했죠? 특광시군인데 특광시군은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죠? 관리계획 결정권자? 시, 도, 대도시. 지자체장이랑 지금 결정권자가 다르죠? 지자체장은 특광시군이라고 했고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은 시도, 대도시가 한다. 즉 도지사가 결정한 걸 시장, 군수가 해제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직접 해제할 수 있지만 시장, 군수는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니죠. 도지사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해제를 권고받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관리계획 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도지사. 에게 해제를 신청하고, 이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얼마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요게 시험에 2번 나온 거. 시장, 군수가 해제 공고받았을 때는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도지사가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요게 해제 권고라는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자, 요거는 요건이,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해제 권고, 해제 신청, 요건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해제 신청은 10년이 경과합니다. 이 10년 경과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저기 도시군 계획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고 나서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10년이 경과하고, 이것도 엔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조차 안 만들어져 있을 때, 이걸 한마디로 사업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죠. 사업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자, 지금까지 매수 청구나 해제 권고라는 제도는 행정청 중심의 제도로 있었다면 요거는 소유자가 하는 거죠. 이 토지의 소유자가 맨 처음에 누구 찾아가죠? 이반권자. 이게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할까요? 해제달라고 신청할까요? 아니죠. 이반권자는 해제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반을 신청하죠.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결정을 했으면은 해제를 하기 위해서도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반권자한테는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이반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이반을 신청받은 이반권자는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근데 이반권자가 안 하면 이제 누구? 결정권자는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해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 결정권자한테는 해제를 신청. 그럼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통보해주고, 결정권자가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국장에게 해제 심사라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권자에게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합니다. 요게 마지막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그 다음에 여기 노트에 해제 결정 기간이라는 게 나오죠. 그 6개월 하나 기억하죠. 그래서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이 6개월 안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행. 그게 언제냐면 여기 이반권자가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결정권자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그 다음에 해제 권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이 이행되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그래서 이런 숫자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보면은 9번의 1번 질문. 도시공 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공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실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실효되는 건 20년. 실효는 20년. 그 다음에 특광시군은 도시공 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설치가 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라고 끝났죠? 그냥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10년이 경과했다라고 하고 끝나지 다른 요건이 안 붙으니까 요거는 또는이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했으니까 요겁니다. 요거. 해제 공고에서 특광시군이 어디에다 보고해주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번 정답. 3번 도시공 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동거라면 안 하죠. 그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그 특광시군 중에 직접 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는 직접 결정을 하면 되지만 시장 군수는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도지사한테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직접 하는 데서 시장 군수는 빠져야 됩니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신청. 직접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오케이. 4번에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공 계획시설을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공 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이거 뭐가 요건이 길죠? 이거 싹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요건들을 잘 보시고 그래서 10년이 경과하고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조차 없을 때 이럴 때 해당 도시공 계획시설에 대한 소유자는 부지로 되어 있는 소유자는 해당 도시공 계획시설에 대한 이반권자에게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이반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반권자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공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죠. 해제를 신청받는 사람은 이반권자일까요? 결정권자일까요? 그렇죠. 이반권자는 이반을 신청하고 해제는 결정권자는 신청. 제가 결정권자의 말을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라고. 숫자는 이미 알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문제가 나온다면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직 이런 숫자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올 텐데 숫자는 이미 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하고 결정권자한테는 해제를 신청한다 라는 것까지 알면은 여러분들은 뭐 대한민국 1%죠. 그래서 그거까지 좀 아시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해제를 신청받은 경우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2개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인데 10번에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 만들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얼마나 해야 되죠? (5년) 거기 14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이때 구역 지정하고 나서 계획 수립은 3년. 계획 수립하고 나서 사업에 착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업할 때는 지정하고 나서 계획은 얼마나 만들죠? 계획 만들고 사업에 착수는 얼마나 하죠? 라고 하지만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죠. 정확한 문장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좀 읽어보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지정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이거 어떻게 하죠? 관리 계획으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은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것도 관리 계획으로 하고 계획 수립도 관리 계획으로. 그러니까 지문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하면은 지정되고 나서 이 말이에요. 지정되고 나서. 그리고 계획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3년 내에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이렇게 문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지정을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지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이렇게 돼 있는지. 그래서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하면은 3년 안에 계획 만들어야 되고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하면은 5년 안에 사업을 착수해야 된다. 안 하면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는 계획 만들고 나서겠죠? 계획 만들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단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문장의 끝을 보는 겁니다. 문장의 끝을. 그래서 문장의 끝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지를 확인하시고,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 원칙은 개발이 다 끝난 곳이 합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합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 있으면 원칙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거기 개발 제한구역 이런 것들이 어디여야 되냐면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끝나면은 앞에가 개발이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그걸 보는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은 개발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공원은 안 되는데 여기서 해제되는 지역들을 지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개발이 되는 곳들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중소합지구, 산업단지, 중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등등등 이렇게 개발을 하는 곳들에 끝날 때 할 수 있다 하면 옳은 지문. 근데 문장의 끝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정, 택, 공, 시, 노 말고 싹 다 틀린 지문. 그래서 지정에서 할 수 있다 하면은 앞에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문같이 개발 제한구역, 뭐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데는 지정할 수가 없겠죠.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나면은 정택, 공시노 말고 싹 다 틀린 지문. 이렇게 할 수 있다는지 하여야 한다는지를 끝에 보셔야겠죠. 뭐 그 3번 지문도 마찬가지. 지구 단위 계획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용기만, 나머지는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포함되어야 했으니까 용기만 나와야 되는데 환경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은 포함될 수 있는 사항. 4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죠? 국장, 기준은 국장 이런 거 들으면 그게 내가 또 혹시나 해서 이것도 시험장 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어봅니다. 기준은 국장. 이런 거 틀리면 뼈 아픕니다. 기준은 국장. 이런 것들. 진짜 쉬운 것들 이런 거 틀리면 난리 납니다. 기준은 국장. 근데 이것도 아까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기준이나 환지계획 작성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그거 빼고는 나머지 기준은 국장. 여기서 벗어나면 틀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제가 기출 지문을 그대로 한번 써보죠.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 진흥지구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옳은 지문. 기출지문에서 이런 게 있었죠. 자,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을 때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기 우리 지구 단위 계획 부분은 거의 노트의 중간에 법률 규정의 완화 적용 나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건축 제한인데, 이 건축 제한은 도시 지역에서도 완화가 되고 비도시 지역에서도 완화가 됩니까? 네. 둘 다 완화가 되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 요거는 비도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비도시 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거기 비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거 맨 위에 보면은 비도시 지역에서 두 번째 거 개발진흥지구 나오죠? 개발진흥지구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건축제한 완화가 됩니까? 네네, 비도시 지역은 건축제한 완화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안 이건.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이거는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비도시 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때 거기 밑에 보면은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면 어떻게 세분하죠? 주, 산, 관, 보, 특. 노트에 다 적혀있죠, 거기. 비도시 지역 거기 그 그림에 떴다 해가지고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주거는 어디에다가? 계획관리. 산업유통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관광, 휴양은 도시외. 복합은 주거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거 따라서, 주거 빠져 있으면 산업유통 따라서, 특정은 계획관리. 그래서 여기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다 되는데 계획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생산, 농림, 도시 외의 지역이니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개발진흥지구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 제한이 완화가 되긴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이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가,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이렇게 외의 지역, 백선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의 지역에는 요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없다. 인데 이게 외의 지역으로 바뀌고 외의 지역일 때는 안 되는데 계획관리 지역은,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허용할 수 있다. 5번 정도. 이렇게 기출 지문을 반대로 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겠으면 외우십시오, 그냥. 아파트 된다 말이에요.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11번부터 좀 쉬었다 보죠.